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과 문화에서는 누구의 노동도 안전하지 못하다. 장윤호 교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지점을 채워주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실습생이 아니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거나 안 하던 업무를 맡은 경우 낯선 환경에 던져져 우리는 모두 현장 실습생이 된다. 적응이라는 이행기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잠재적 실패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수용한다면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 더 이상 신문에서나 보던 얘기가 아니게 된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살면서 그다지 실감하기 어려운 명제지만 자기 아픔을 용기 내어 이야기하면 타인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이 연결돼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솔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부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네, 이을입니다. 함중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역시 굉장히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항상 특별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고 싶은 분입니다. 그쵸? 네. 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위키백과에서 네. 은유님을 만났습니다. 저 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위키에 나온 셀럽이십니다. 네. 자, 셀럽의 과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유는 대한민국의 작가이다.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사 지점에서 일하던 중 분회 방문을 온 노조위원장에게 발탁되어 노조에서 활동했다. 출산과 육아로 20대 후반과 30대 중반을 보낸 후 기업 사보지를 만드는 일을 거쳐 2011년부터 인문지식 공동체 수유너머 아래서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다. 위클리 수유너머에서 전선 인터뷰를 연재했고 한겨레 나들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인터뷰를 연재했다. 저서로는 올드월의 시집, 글쓰기의 최전선, 폭력과 존엄 사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쓰기의 말들, 출판하는 마음, 다가오는 말들 등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나오기 전까지의 작가님의 저서였고요. 예. 작가님, 네. 이제 셀럽으로서 셀럽의 입을 통해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돕는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네. 올해 초에 저희가 B급 페미니스트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랑 술도 같이 나누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그 팟캐스트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네. B급 페미니스트 토크 콘서트 그 실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은유 작가님이 와주셔서 이제 그 성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또 은유 작가님의 어떤 시선과 경험을 통해서 나눠주셨었죠. 네. 되게 당시에. 좋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명언 제조기가 오셨다. 맞아요. 주옥 같은 말들이 그 방송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네. 저 거기서 막 울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그 눈물 장면을 사실 남길 제 뭐 핸드폰에는 있지만 지워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이렇게 좀 편집해가지고 영상에도 한국연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작가분들 중에는 실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여성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웹소설 작가분들은 대부분 필명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그분들을 접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그분들 세계에서는 그냥 필명이 실명인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유 작가님을 뵈니까 은유라고 하는 필명이잖아요. 이 네. 필명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미하고 이 필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필명으로 쓴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수유너머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인문 공동체인데 거기서 책 읽고 세미나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이름이 이름으로 불리면 이게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걸로 좀 오염돼 있잖아요. 나이 위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닉네임으로 부르자.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존칭 없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은유라는 닉네임을 지었어요. 지어서 처음에 그냥 세미나 할 때 은유 뭐 이렇게 불렀죠. 이을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고 이제 책을 내게 됐을 때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필명으로 지은 건 아니고 그냥 닉네임으로 지었는데 저는 제가 은유로 불릴 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유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온전히 저한테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럴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공부. 그래서 제가 되는 시간? 엄마나 뭐 딸 아내 그런 집안일 걱정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은유라고 지었고 은유는 이 메타포의 은유가 맞아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은유법의 은유. 네. 아니 근데 은유법에 뭔가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은유법이요. 이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수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읽고 살면서 보면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뭐 글 쓰면 생각의 폭이 확장된다, 뭐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했을 때 그거는 연관성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사유가 깊어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유적인 작동 원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을 갖는 거, 은유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리고 은유가 저희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유의 프레임으로 사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은유는 뭐 시간이 돈이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의 노예처럼 살아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뭐가 이게 돈이 이제 되지 않으면 뭐 시간 낭비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은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생각 없이 지었는데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막 해석이 막 나와 그냥.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관없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게 정말 존재가 좀 풍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와도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뭐랄까 물론 이제 올드거래 시집 그 초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에 데뷔작. 데뷔작이었던 거기서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이후에 막 계속 더 확장하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뭐 세월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와 이 사회적 어떤 아픔을 가진 존재들과 연결. 요번에 이제 다룰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 너무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도 딱 잘 떨어지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어릴 때 국어 시간에 은유법이냐 비유법이냐 직설법이냐 직유. 그치 그거 구분하라고 맨날 시험 문제 나왔죠. 네, 시험 문제 나는데 네. 그때의 은유의 느낌과 지금 들은 은유의 느낌은 이건 천지 차이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단어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 작가님의 저는 이제 또 개인적인 또 팬으로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
팔로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책도 이제 이렇게 계속 조금씩 보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느꼈던 거는 아직 작가님이 노동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번 오늘 저희가 같이 다룰 책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현장 실습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실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 되게 이렇게 노동에 대한 관심이 항상 되게 많으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예전에 저는 은희 작가님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책 이전에 그 반올림이라는 삼성 직업병 저희 팟캐스트에도 다뤘었죠. 삼성 직업병 문제로 이제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농성을 할 때 작가님이 연대를 오셨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두 분이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작가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 물론 이제 얘기하시긴 그렇게 다 작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긴 그러시겠지만은 어쨌든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대해주시고 뭐 밥도 해주시고 뭐 도시락도 사서 막 지급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가님이셨고 거기에 있던 그때 이제 보게 된 책을 통해서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연대하는 그런 뭐 그냥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작가님 되게 꾸준하게 계속 오셨거든요. 최근에 농성 마무리할 때까지도 계속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뵀던 것 같아요. 갔다 오신 얘기도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항상 좀 노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 물론 이제 저희 B급 페미니스트에서 다뤘던 그런 성차별의 문제, 뭐 젠더 폭력의 문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노동의 문제도 굉장히 천착해 있다는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뭔지 아까 그 위키 설명에서 나왔던 노동조합 위원장의 발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뭐 그런 이제 계기나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1살 정도에,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여상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지점에서 일하다가 노조에서 일을 했어요. 상근자로. 예, 그래서 그 경험도 이제 물론 있죠. 그 경험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제가 글 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세상 문제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개인들의 노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곧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척추와도 같은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특별히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기회가 없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빼놓고는 좀 대부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하고 평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모순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노동은 되게 이제 존중받고 어떤 노동은 사회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분노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속상하고 안타깝고 하면서 그냥 점점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특별히 나는 노동 문제를 뭐 어떻게 해보겠어 이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삶을 관찰하다가 그냥 거기 안에서 모순, 불합리함 이런 걸 너무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글쓰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으세요. 처음에 이제 나왔던 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문제에 천착해 계시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의 문제까지 이게 굉장히 폭넓게 광폭의 행보를 하고 계신데 이런 넓은 폭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뭔가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3가지 키워드를 적어보니까 그게 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또 남들에게 글쓰기를 조금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면서 살고 있고 또는 저는 여성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제 글쓰기의 베이스도 저는 제가 경험한 것에서 출발해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좋아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서 제가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못 쓰겠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숙고하고 이제 좀 고민해서 그 사유의 결과물을 좀 쓰는 편인데 그 3개가 그냥 제 삶을 구성하는 3요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여자고 일하고 글 쓰고 있고. 네. 은유 3요소. 네.
네, 이번 책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현장 실습생인 한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유가족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사건을 함께했던 노무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건의 유가족들까지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칫 좀 앙상해질 수 있는 그런 인터뷰로 끝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재구성을 해내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알지 못하는 아이였다가 내가 잘 아는 아이인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게. 와, 그렇게 네. 느끼셨다면 정말 기획의도에 너무 네, 충실하게 잘 읽어주신 독자님이신 거고 애초에 이제 책은 제가 출판하는 마음이란 책을 내기도 했는데 거기도 나오지만 작가의 역량으로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편집자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역시 편집자가 아이디어를 많이 줬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현장 실습생의 그 사고 당사자들 유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뉴스에 뭐 무슨 군 무슨 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가족들의 사례를 쭉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자. 그랬을 경우 너무 얕게 그냥 들어가고 독자들도 그래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식만 그냥 취하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건드리고만 나오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한 인물을 중심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자라는 방식의 책 작업을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동중군이라는 아이 그리고 그 엄마, 뭐 이모, 노무사 이렇게 해서 점점 예, 확장시켜가는 그리고 지금 현장 실습 특성화고 학생, 예, 졸업생 우리 사회적으로 한 번도 목소리가 온전히 기록되어 본 적이 없는 예,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도 좀 담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아이지만 우리 알고 보니 책을 읽고 나니 가까이 있었던 알고 있었던 혹은 또 나의 예, 문제로까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분이 또 계셨군요. 이 책의 편집자가. 네. 김혜영 편집자입니다. 네. 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으면서 그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 문제로 부각이 되지만 청소년이 처한 노동 조건이 문제다라는 부분이 참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동중군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현장 실습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가님한테 굉장히 남다른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이 현장 실습이나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약간 붙여서 같이 좀 너무 질문을 다다닥 하니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책으로 쓰겠다 마음 네. 먹었던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도 여상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성화고 그때는 실업계고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게 특성화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라 이런 식으로 또 나이를 공개하게 되는군요. 위키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란 단어도 없었고 고용이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별도 심하지 않았고 저만 해도 그냥 뭐 대졸 중심의 사회에서 대졸자 중심의 사회에서 고졸자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렇게 극심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비인간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니까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제안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하는 것은 그냥 직감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이게 걱정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힘들까는 곧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힘있게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그 직전에 제가 또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출판하는 마음 인터뷰가 재밌는데요. 좀 진이 많이 빠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자든 이제 뭐 또 상업재해 피해자든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의 그쵸. 이야기를 다룬다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듣는 것도 사실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쵸.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들었을 때 이거를 또 감당하는 예. 마음이 너무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엄두가 사실은 좀 안 난다고 할까? 하지만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작가로서 제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쉬운 일이면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네,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워낙 길게 빨리빨리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외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선생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이제 뭐 집회하는 데도 가보고 전교조 선생님들도 만나고 막 이랬는데 특성화고 선생님은 활동들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 인문계고 선생님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국어 선생님들 막 예, 글쓰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그중에 특성화고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 선생님부터가 참 비가시화돼 있다. 물론 수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들이 처한 우리 사회적 조건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주도의 그 생수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태안화력의 김용균 노동자도 특성화고 출신이었고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때 너무 진짜 마음이 좀 더 짓눌리는 거 같고 이게 빨리 끊어져야 되는데 현장 실습생들이 처한 노동 조건은 워낙 열악하고 그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김용균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사회적으로 뭐 애도하고 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하지만 벌금 내고 나면 또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욕먹고 그냥 또 값싼 어떤 인력, 노동자를 거기 채워놓고 또 사고 나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안 바뀌고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열악한 곳에 사회적 이중으로 약자인, 나이가 어린 노동자인 그런 청소년들이 자꾸 들어간다라는 게 그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디폴트 값이 아니듯이 이제 특성화고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이제 뉴스에 특성화고 졸업생이라고 막 자막이 뜨는데 저는 특성화고라고 차별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문계를 다니면 고등학생이라고 하고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특성화고 다니면 특성화로 붙이고요. 네. 이거 인터뷰에 나온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또 다른 차별의 지점이구나. 차별의 언어죠. 이것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차별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의 머리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의 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서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속에서도 또다시 성차별이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이제 노동자들을 사실은 잘게 쪼개서 계급을 나누는 게 자본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 했을 때 뭐라 그럴까 그 여성 청소년 노동자는 사실 이런 산업재해, 그러니까 기계에 몸이 끼어서 숨지고 뭐 이런 환경에는 이런 업체에는 많이 배치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성화고 졸업생이 말했다시피 여성들의 고통이나 이런 거 정서노동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나 이런 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가시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LG텔레콤 해지방어팀에서 일하던 홍량의 죽음이 한번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여성 청소년 노동자는 역시 꾸밈 노동을 또 강요받기도 하고 노동이 이제 훨씬 불안정하죠. 남성 청소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적이죠. 네, 그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게 되는 구조에 자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또 많이 낼 기회가 없고,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은 항상 사고 당사자로만 호명이 돼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저런 일을 늘 당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집단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래 특성화고 학생 그런 일 겪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스쿨 페미 뭐 스쿨 미투 운동 안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여성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회화역 집회나 이런 데도 되게 이제 여성 그런 중고생들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잘 모르니까 딱 봐서는 잘 모르니까 연령을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 여학생들이 되게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요런 흐름과 더불어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던 경험이 있는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받은 차별도 되게 젠더화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솔케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남자 졸업생과 여자 졸업생을 만나셨을 때 혹시 이렇게 연함이 겪는 경험이나 고민 지점이 좀 다른 게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막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워낙 청소년들의 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성비를 좀 골고루 해서 만나보긴 했어요. 근데 여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냐, 또래들이 어떠냐 했을 때 이제 관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남녀 공학인데 남자애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너 살만 빼면 예쁠 텐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자기네가 이야기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도 잘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 느꼈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졸업생, 이은하 졸업생 만났을 때는 아까 이제 말한 그런 이야기, 꾸밈 노동이나 예모 노동. 근데 여학생이 공장에 갈 경우는 면접을 안 본대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자격증이랑 성적 이런 것만 보지 공장은 이제 대서비스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도 이제, 안 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서비스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여학생들이 보고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청소년 노동 공장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힘쓰고 이런 일이 많아서 남성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고 제조업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노동 환경의 비교는 많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배웠던 건데, 반올림 연대 활동하면서 배웠던 건데, 근데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이제 힘쓰는 일보다는 사실 이제 조립하고 이런 일이 되잖아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여학생들을 뭐 보성이나 저쪽 이제 전남 이제 수도권에서는 절대 안 뽑고 전남 뭐 경남 이런 데서 거기서 이제 또 성적도 좋은 여학생들을 뽑아서 오고 그 여학생들이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그 화학 약품을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제조 공정을 맡고, 남성들은 특성화 고겠죠. 그때 뭐 90년도의 이야기니까 명칭은 달랐을 테지만 엔지니어라는 이제 이 여성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제조 화학 약품이 막 노출돼가지고 제조를 하는 반도체 뭐 이렇게 뭐 끼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그 기계 고장이나 이런 걸 이제 보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는 되게 젠더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 더 여성들에게 더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공장 이제 대공장이고 그렇게 이제 산업적으로도 이제 최첨단 공장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으니까 한국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여기 이제 공고에서 특성화고 교사를 오래 하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큰 공장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큰 공장 가는 아이들 극히 일부래요. 대부분은 그런 아주 소규모 영세업체를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사고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되는데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슈조차도 안 되고 정말 죽어야만 존재가 드러나는 열악한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죽어야 존재가 드러난다는 게 참. 네, 저는 유가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동준 씨 어머니 강석경 씨 인터뷰하신 내용이 이제 초반에 나오잖아요. 네. 네, 김동준 씨가 이제 청취자들도 아시다시피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읽으면서도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시다가 이게 이제 사회적 모순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다른 유가족들 만나는 일이나 어떤 대사회적으로 발언하시는 일 이런 일에 지금은 이제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강석경 씨가 변해가시는 모습을 작가님이 보시면서 감동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또 생존자로 변해가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그런 치유자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또 작가님이 글을 쓰시게 되는 동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작업 기간이 아까 2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가장 많이 만났는데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동중군은 이제 CJ 진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터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아들이었고 아들이 하나고 이제 우리가 엄마들은 다 뭐 모성이 너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들도 되게 각양각색이거든요. 자식을 약간 방치하는 스타일도 있고 너무 헌신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동중군 어머니는 자식 하나고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좀 많이 네, 기숙사 다복한 예 맞아요. 대화도 굉장히 모습. 많이 하고 그랬던 삶의 정말 중심이었던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났을 때 상심이 굉장히 크셨죠. 그래서 저랑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아픔을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했잖아요.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이고 또 산재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어떤 자살이라는 어떤 죽음의 유형 때문에 더 이해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산재 피해자 유가족 모임을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구의역 김군 사건 났을 때도 거기 장례식장도 갔다 오시고 조용히. 그 심정을 너무 아니까.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심전심 서로 알아주니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슬픔이 되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막 다 전국에 흩어져 계시고 그랬는데 인터뷰 이제 작업이 끝날 쯤에 그 산재 피해자 유가족 모임 다시는이 결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어머님도 거기에 이제 좀 일원으로 주체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 얼마 전에도 요새 어머님 소식을 제가 뉴스로 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현장 실습 학생들의 교육 없는 현장 실습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맞아요. 하시고 예, 거기에 이제 거기도 예, 거기도 얼굴이 있으시더라고 어머님 발언하시는 게. 그래서 저도 어머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다. 바르고 정직하게 그냥 내 아들을 잘 키우고 열심히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회적 어떤 구조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부모님 유가족이랑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리조와 마이스터고지 알고 보니 공돌이 공순이를 만드는
이거 아니었냐 특성화고라는 것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사회적 보호도 안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 시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네, 각성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도우려고 계속 하시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변해가는 모습 보는 게 저한테도 너무 좋았고 예, 공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딛고 이렇게 일어서시는 분이어서 얼마나 네, 다행인지 그 이제 책의 다른 그 구이역 김군 네, 유가족을 만나시려고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신다라는 네. 내용을 보면서도 되게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픔이 크셔서 그러니까 동중군 어머님도 지금 5년이 벌써 지났어요. 저 동중군 사건도 2014년 1월에 이제 세월호가 4월에 일어났고 그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뵙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좀 떨치고 일어났는데 이제 구이역 김군 아버님도 좀 추스르면 나오기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젠가 좀 나오셔서 같이 좀 아픔을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의 이해 폭이 사실은 좀 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옆에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같이 이제 사람 속에 섞여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큰 슬픔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크고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슬픔에 빠진 타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슬픔의 노하우가 우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이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너무 안 아팠어요.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해서 하다못해 그 가족들까지도 동준군 아버님도 말을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머님 어디 가서 얘기하냐는 거야 내가. 예. 그래서 배려가 아니라 그게 배제가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말함으로써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언어화조차도 못 시키니까 거기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가 아이들 뭐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어떤 그런 희로애락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나도 우리 아이가 그리울 때 동등하게 그냥 아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입을 막음 뭐 말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슬픔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더 비과시화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있던 일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변인들이야 뭐 그렇게 해야지 맘먹고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큰 어떤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있었던 일이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뭔가 네. 시스템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뭐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에서도 뭔가 이렇게 회사에 요구했던 뭐 시스템 바꾸거나 이런 것은 다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전을 바라보는 거, 노동자의 건강권, 뭐 살 권리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많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났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만해라 거는, 뭐 하는 거는 그럴수록 사실은 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의 장례식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예. 자꾸 이제 세월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국에 지부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안산지부가 있어요. 근데 안산지부 회원분의 자녀가 세월호에서 희생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경주였는데 네, 경주. 다행히 경주는 이제 사건이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 풍경이 너무 이제 생경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경주 사진이 놓여져 있는 옆에 막 삼각김밥이랑 뭐 초코파이, 뭐 초콜릿,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막 놓여져 있고 정말 장례식장에 아이들이 한가득 앉아 있는데 그쵸, 낯설죠. 네, 너무 이 낯섦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경주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네.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겪은 고통의 깊이를 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작가님이 쓰신 대로 이제 느닷없는 눈물도 대화의 일부로 이제 예사롭게 받아줄 수가 있고 슬픔을 나누는 일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네. 그게, 그러니까 슬픔을 항상 억누르고 눈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제 저도 아까 울었다고 얘기했는데, 뭐 울면은 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냐. 그래서 항상 이성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고, 감정적인 거 열등한 것으로 보니까 감정의 파생물로서의 눈물도 되게 이제 좀 가치가 많이 낮게 평가되는데 눈물도 언어라는 거예요. 아직 말을 찾지 못해서 눈물로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웃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울고 그러는 것도 좀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고 그런 걸 배워야 된다.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좀 터놓을 수 있게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역할을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슬픔의 일부다. 뭐 이런 거 제가 인용하기도 했는데 어머님도 그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 군을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그 사람들의 무지한 말의 폭력에 야, 뭐, 애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왜 회사 보냈어?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듯 되게 왜 쉽게 말하잖아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입어도 그러게 왜 밤에 돌아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구조를 보기보다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계속 돌리는 그런 식의 말들.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2배로 막 받고 더 힘드셨죠. 사회를 복귀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슬픔이나 눈물을 터부시하지 말고 자꾸 말할 수 있게 해야 우리도 그게 좀 익숙해지는 거죠. 아까 되게 생경스럽다 했는데 얘기하다 누가 울면은 다 우리 좀 쩔쩔매잖아요. 빨리 달래서 눈물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펑펑 울게 좀 두고 예 그런 문화가 좀 돼야 되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으로 만나는 개인의 행위는,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는 일상적으로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그럴 때 뭐 핀잔을 하는 뭐 자기 자신 혹은 뭐 주변에 누구 이런 거 만나지만 구조의 문제는 되게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운동권 하여튼 그렇게 되게 뭐 신문 열심히 파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인지하기가 약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책을 계속 처음에 전반부 특히나 보면서는 권리 교육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동준 군도 힘들고 이거를 내가 문제 제기해야 되는 사실 일인데도 이걸 얘기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숨겨야 될 것 같고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쵸. 이런 이제 막 그런 갈등 속에 사실은 안타까운 결정을 한 건데 결정이 아니죠. 사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건데 근데 권리에 대한 인지와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권리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되게 높은 스탠다드가 높은 건가? 근데 아무튼 네, 기본 교육 그렇죠. 그런 게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권리에 대한 교육이 결국엔 구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
뭐 사회적으로 이제 노동에 대해서는 더 권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 소수자나 아니면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제 가기 마련이니까 우리 그냥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 안에서 이제 교육이 될 수 있고 이게 권리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안에 이제 슬픔에 대한 것도 훨씬 더 폭넓게 인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잘못해서 이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작가님이 B급 페미니스트에서 말씀하셨어요.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폭력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의 피해자고 그 구조는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사실은 위로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위로잖아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말할 기회만 주는 것도 저는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까지 안 가도 네, 슬픔에 대해서 그냥 여기 어머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한 2시간 누가 물어봐서 얘기했더니 일주일은 마음이 편하더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응어리진 게 많으니까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만 해도 사실은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말하고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게 좀 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를 얘기하는 게 이게 항상 활동가들의 직업병. 이라고 저는 구조를 같이 얘기해줘야 된다. 그거보다 그런 뭔가 인지? 이건 제도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현실에서도 나중에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 교육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없거나 1년에 한 2시간 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뭐 6시간씩 해서 총 24시간 그 굉장히 잘 된 수준인데 그만큼을 가지고도 자기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 실습을 가거나 처음에 들어가면은 배우잖아요. 기술을 사수한테 배우거나 할 때 성희롱이라든지 뭐 노동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는 데는 동중군처럼 엄마.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나도 엄마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고 부모들은 사회생활이 그렇지라고 얘기하기가 쉽고 좀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노동권의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동 상담할 때에도 실제로 어떤 대학의 공대 교수님이 자기 제자를 어디 회사에 넣었더니 거기 성희롱이 발생해서 교수님이 이제 물어가지고 저희 상담실에 전화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딱 바로 이 자기가 아는 부분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걸 상담해 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들 중간에 아이들이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마음 편하게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사실은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꾸 숨기게 되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특성화고가 양적 평가 지표로 취업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취업률 그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선생님한테 얘기한다고 한들 사실 뭐 제대로 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이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아이들이 내 권리를 알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댕겨야 되는 사회여야 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아서 챙겨주고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중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짜 그 힘든 일 있을 때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했고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문 제목도 하루를 살아갈 용기 아까 그렇게 쓴 것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고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했지만 그 폭력의 위력에 더 짓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주고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회사가 더 무섭고 더 무섭고 그 선배 형이 선임 형이 더 무섭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잘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내가 들었던 말 이런 것이 내 세계관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힘들면 회사 안 가도 돼 이런 이야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저도 쓰러져도 학교 가서 쓰러져 양호실 가서 누워 있어. 사회생활은 다 힘든 거야. 남의 돈 받기가 어디 쉽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군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야 힘들면 회사 안 가도 되고 저 부당노동행위니까 고발해 어떤 당당한 권리의식이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아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민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 군사 문화가 그대로 내리갈굼이 그대로 적용됐던 사례잖아요. 동준군도.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을 무방비로 이제 노출시키는 것도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해결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 작업하면서. 문화가 바뀐다라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한테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그 다시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업살인법 계속 그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살인법.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게 한 기업은 그만큼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더 비싸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항상 싼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도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기업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일단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여성계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뭐 성차별 전반에 대해서 차별을 규율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차별도 시정이 될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저항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것이고 기업살인법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제도를 만들기까지 자원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있으니 많으니 한 그런 이제 약간 사문화된 법이나 제도로 존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들 중에 그 말이 있어요.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네. 이게 평등의 전화 상담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자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폭력을 일상으로 문화로 인정해가는 거죠. 네가 사회생활이 그런 건데 뭘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힘든 거다. 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느냐.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뭐 이런 말들로 사실은 문제를 축소시키고 이게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삶의 경험과 지혜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폭력의 둔감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폭력에 대해서 예민한 촉수를 가진 이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폭력이 너무 일상이라 그냥 그게 기본값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동준이가 경험한 사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폭력적이었고 이게 일상으로 다가왔을 때 동준군이 버티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폭력의 정의를 가장 예민한 이들의 촉수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 책 중에서 김기배 노무사님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폭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폭력은 일상적으로 널려 있고 의심하지 못하게 존재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 미세먼지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한 개인을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까다롭다, 예민하다, 유난 떨다 이렇게 말하고 둔감하게 살아갈 것을 강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에 좀 더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폭력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지난 7월 16일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 법 자체가 그렇게 완성형의 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제 법적 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러한 사내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를 보호 조치를 하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그런 내용들을 취업 규칙에 그렇죠. 명시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 있고 근데 사실 동준이가 당한 어떤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이런 범위에 그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죠. 예. 근데 참 법은 멀고 근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게 어쨌든 좀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법이 있어? 이거를 저는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동준이도 자기가 당한 일을 그냥 내가 불운해서 혹은 운이 나빠서 저 형이 나빠서 이거보다는 내가 당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하고 좀 다른 막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터 괴롭힘도 원래 되게 오래 문제가 많이 됐었고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그런 그렇죠. 선택도 많이 하시고 그걸 토대로 생겨난 거잖아요. 직장 희생, 갑질 뭐 이런 예. 걸로 많은 희생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고 특히 약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어디다가 구조 요청을 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동준군이 당한 게 전형적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자체가 사실은 네. 이제 유형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다양한 사례. 네. 그래서 많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이 문제 제기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폭력적이지 않은 네. 예민한 촉수를 가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저는 결국 빈곤의 문제, 또 빈곤의 대물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빈곤 청년의 문제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에서 아예 이슈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청년 이슈다 하면은 3포 세대, 뭐 5포 세대다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문제 등만 이제 대졸자들의 취업 문제들만 얘기되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작가님은 책을 쓰셨는데 저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이제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아유,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고 팟캐스트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도 큰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몰랐던 거 아는 거 인식도 되게 큰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곤 청소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하는 청소년들,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청소년 노동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작업하면서 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사람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맨날 바쁘고 그냥 막 핸드폰 보고 이러니까 동료 시민들의 눈을 그렇게 볼 일이 없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저도 비로소 보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좀 목격자로서 목소리라도 좀 내주고 뭔가에 있다라는 걸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피자 배달을 오고 이런 아이들이 다 우리 동료 시민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걸 아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식이 좀 기반이 돼서 뭐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너무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그냥 사회면 단신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목숨값이 동등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 너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빈곤이 계속 대물림되고
학습의 기회 이런 거 못 갖고 계속 저임금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그 고통 혹은 슬픔에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도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시행되면서 이제 그 관련한 어떤 칼럼 같은 거였는데 뭐 그런 문의가 많이 온대요. 뭐 아니 일 못하는 직원을 그러면 이렇게 꾸중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그래서 뭐다 어떤 게 폭력이다 뭐다 이렇게 적어진 것 중에서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 내 어떤 작은 어떤 말들, 내가 익숙하게 던졌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걸 인지하는 이제 성찰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맞아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원인 뭐 둘러싼 어떤 지형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 보면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슬플 때 혹은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건강한 시뮬레이션이랄까?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못할 일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이제 막 이런 거 책 쓰고 이러니까 제가 막 그런 걸로 강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오고 그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섬세하게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면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글쓰기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다 속사정이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못했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지만 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 되면서 쟁점이 되고 제도랑 연결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도 그렇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던 시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말이 터져 나오면서 논의가 되니까 약간의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빈곤의 문제, 뭐 노동의 문제, 폭력의 문제는 전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말이 돼야 뭐가 발이 좀 떼어지는 느낌? 작가님은 책에서 본인을 겸손한 목격자로 지칭을 하셨어요. 네. 네, 그 말이 좋아 보여가지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쨌든 그분들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이게 목격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함께 행동하는 동행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작가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네. 작가님 차기작 은 어떻게 또 너무나 궁금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 제가 너무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요? 작가님 그 저서를 이렇게 쭉 정리한 위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매년 한 권씩의 책을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네, 올해 2권 냈으니까 이제 쉬어야죠 당분간.
제가 막 사람들이 어떻게 책 쓰냐 이러는데 저는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책 쓰는 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활동가 분들도 어렵고 다 누구나 어렵게 사는데 책 쓰는 거 뭔가 이게 결과물이 물질화돼서 남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고 저도 그냥 지필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자로서 일을 한 거고 근데 앞으로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겸손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렇게 책을 또 막 내고 싶진 않아요. 꼭 필요한 책 또 누군가 한 것보다는 그냥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을 선별해서 하고 싶고 제가 목격자라는 말 그러니까 저도 배운 건데 이제 폭력에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주체만 생각을 했는데 목격자 세 개의 주체를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폭력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데 목격자는 되게 많이 되거든요. 길에서도 많고 막 버스 기사 아주씨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도 막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에서나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 그랬을 때 내가 목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게는 그런 일상에서의 폭력, 또 크게는 구조적인 폭력 이것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다면 뭔가 할 일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이걸 냈으니까 네 올해 당분간은 좀 쉬면서 예 책도 좀 보고 다른 삶의 풍경들을 좀 보면서 제가 또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 은유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있으면 그냥 죽는 날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루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살이. 그렇죠. 네. 오늘 하루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 기운차게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이 필요한 을당이 되기 위해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